아버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설날 밤 며느리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이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집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쾅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사돈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숟가락 하나만 쥐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을 봤습니다. 거기엔 늙고 초라한 버림받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깊숙이 25년 전 아내가 남긴 그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석 달 후 저는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설날 밤 쫓겨났던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오늘 아들 집에 가야 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가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죠. 아버님, 이번 설날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전날 밤부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무쳤습니다. 아들 동수가 어렸을 때 아내가 해주던 동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마트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양념에 재웠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오래전 아내가 쓰던 연두색 보자기에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묵직했습니다. 제 정성이 담긴 무게였죠.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샀던 토지 서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전 11시쯤 아들 동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소파엔 미영의 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오셨네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제가 나물 좀 무쳐왔는데요. 아,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나물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소파에서 쉬세요. 아들 동수가 말했습니다. 장모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빠진 것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 자리는 끝자리였어요. 상석엔 미영의 아버지가 앉으셨고요. 저는 조용히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미영이가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말리더라고요. 할 일이 없었어요. 오후에 사돈과 미영이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섰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영이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찍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아버님, 거실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거실인데도 다시 닦았어요. 오후 4시쯤 제가 가져온 갈비를 꺼냈습니다. 맛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이구, 조금 짜네. 사돈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에서 갈비 용기를 가져가며 한마디 하더군요. 짠 건 몸에 안 좋아요. 갈비는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어요. 차례 준비가 시작됐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먹었는데 시큼한 맛이 혀끝에 퍼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차례를 지냈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죠.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저는 그 속에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미영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찻잔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저도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미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 미영이와 아들 동수를 쳐다봤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돈 부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아버님, 강북에 있는 집 말이에요. 이제 동수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미영의 말에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북 집은 나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인데 제가 25년 넘게 살던 두 집으로 아내와 함께 어렵게 장만한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놓고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집을 왜?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에 온기는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요. 사돈이 거들었고 아들 동수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다 줬잖아.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미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요양원이라고? 동수가 벌떡 일어났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돈 앞에서 왜 이러세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동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라니?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려는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그럼 나가세요. 당장.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고 싶은 걸 참으며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숟가락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다 들고 나온 거였죠.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왔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저만 혼자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고요. 무엇보다 지금 혼자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한 공간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라고요. 설날의 달은 언제나 밝고 둥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휴대폰을 꺼냈는데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더 많이 줬어야 하나?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나? 찜질방에 도착해 폰 껍데기에 끼워뒀던 비상금으로 입장료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가니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고 물거품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 넘게 와 있었어요. 모두 동수에게서요. 문자도 왔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미영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끄고 다시 탕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가고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보니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으니 그 숟가락이 아직 있더라고요. 작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답이 떠올랐어요. 집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고 그 안에 든 봉투가요.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찜질방 탕 안에서 저는 물거품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또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동수에게서였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세요? 하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쯤 동수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나올 때 두고 온 가방 좀 문 앞에 놓아줘. 어제 당장 나가라고 해서 챙길 겨를도 없었잖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놓아둘게요. 찜질방을 나와 동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재빨리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 둔 토지 관련 서류였죠. 지역 이름을 확인했어요. 경기도 화성시. 아내와 함께 25년 전에 샀던 땅이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나중을 위해서라고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었죠. 서류를 보다가 제 이름 도장이 흐릿해진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등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 메모장에 적었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했어요. 문득 옆집 김 아줌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잘 다뤄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저 만식이에요. 혹시 준호 있어요? 네, 잠깐만요. 곧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한데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야 하는데. 아, 인터넷으로 뽑으시려고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10분쯤 지나 준호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주소 알려주세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준호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뭔가 막 떴다가 사라지고, 클릭하고, 또 뭔가 입력하고. 할아버지, 신용카드 있으세요? 1,000원 정도 결제해야 해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더니 곧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다 됐어요.
할아버지, 여기요. 아이고, 고마워. 이거 얼마 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런 거 금방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어요. 정만식.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땅이었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 뉴스였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보던 중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산업단지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어요. 특히 동탄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평당 시세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탄이라고요? 평당 500만 원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습니다. 1500평 곱하기 5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75억 원.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오후에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미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손주 학원비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든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 잠서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미영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중얼거렸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친구 민수에게요.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혹시 이 땅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자.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그가 받았어요. 민수 씨, 저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는데 민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5시간이 남았습니다. 씻고 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며 손이 옷걸이를 하나씩 넘겼어요.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너무 격식을 차린 것도 이상했습니다. 회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지였어요. 블라우스는 연한 베이지색으로 골랐는데 단정하면서도 정중해 보였습니다. 가디건도 하나 준비했어요. 오후엔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68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리야. 소리내어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민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니 2층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혼잣말을 했지만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 선 제 모습, 손에 쥔 숟가락, 그리고 그럼 나가세요. 당장.
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가 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 민수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니 떨렸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수가 의자를 권했고 저는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는데 민수가 물을 따라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가 나왔고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보며 지역명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매입 날짜를 확인했어요. 만식 씨, 이거 부인이랑 같이 사신 땅이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25년 전에 아내가 제 명의로 샀어요. 참 해안이 있으셨지요. 그때 이 땅을 사시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는 투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씨도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그때 제가 중개했잖아요. 만식 씨 부인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주변에서 다들 말렸는데도 확신하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어요. 맞았네요. 민수가 다시 서류를 보고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이거 혹시 뉴스 못 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민수는 컴퓨터를 켜서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기사가 떴는데 제가 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이 지역이 개발 추진 지역에 들어갔어요. 보상 절차도 곧 시작될 거래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보상이요. 네,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보상금을 주고요. 그럼 제 땅이 돈이 된다는 건가요? 민수는 최근 시세표를 꺼내고 지도 앱도 켜서 보여줬습니다. 인근 땅들의 거래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민수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75억. 정말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등기부는 확인하셨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여줬고 민수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좋아요. 소유권은 확실하네요. 만식 씨, 부인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이 땅 하나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민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이제 뭘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팔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뭘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민수가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단은 비밀로 해두세요. 특히 가족한테요.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져요. 특히 돈 문제는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 하면서 많이 봤어요.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합니다. 민수의 말에 설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명함을 한 장 더 주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사무실을 나온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산, 보호 변호사. 여러 로펌이 나왔어요. 후기를 읽어보다가 김정은 변호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재산 보호요. 가족한테서요. 아, 그러시군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김정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집 팔라고, 요양원 가라고, 쫓아냈다고. 아드님은요? 편들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집 명의를 재단에 기부하시든지, 신탁하시든지, 아드님이 상속 못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 편만 든 괘씸한 아들놈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상속 못 받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요. 네, 녹음과 증거 수집도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집을 재단에 기부. 둘째, 토지 매각 후 현금은 신탁. 셋째, 동수에게는 최소 유류분만. 넷째, 미영에게는 아무것도 안 줌. 다섯째, 녹음과 증거 수집.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드님이 소송 걸어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민수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땅 팔고 싶어요. 가능한 빨리요. 결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매수자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민수 씨가 연락 왔어요. 매수자 찾았어요. 개발 업체인데요. 평당 480만 원, 총 72억. 좋아요. 진행할게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10%, 잔금은 한 달 후. 그리고 또 하나, 비밀 유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민수 씨가 약속했어요. 한 달 동안 아들 동수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 들어오세요. 죄송했어요. 하지만 답장 안 했어요. 미영에게서도 왔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역시 답장 안 했습니다. 과일이 배달됐어요. 한우도 배달됐습니다. 모두 동수 이름으로. 저는 받지 않고 반송했어요. 한 달 후 통장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72억 원.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동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아버지, 동수야,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 들어오세요. 미영이도 미안해해요. 그래, 네, 진심이에요. 알았어. 가족 회의하자. 토요일에 한정식 집에서. 네, 미영이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 다 같이 밥 먹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토요일 정오, 약속 장소 한정식집. 저는 변호사와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 큰 테이블. 저는 상석에 앉았고 변호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오 정각. 동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그 뒤를. 사돈 부부가 들어왔어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를 본 거였어요.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영도 저를 쳐다봤고 사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를 왜?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만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동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류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동수 앞에 놓았어요. 동수야, 이게 내 몫이야. 동수가 봉투를 열더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을 한 장씩 넘기는 그의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어요.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68년 인생 네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러고도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내 집까지 너희들은 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설날 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지. 그때 너희에게 주지 못한 명절 100만 원 미처 너희에게 내가 건네주지 못해 내 수중에 남은 돈. 그게 내가 아버지 노릇한 값이야. 100만 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수의 손에서 돈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도 과분하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사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변호사를 받고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식님 명의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토지는 이미 팔았고 강북 아파트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동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땅을 팔았다고요? 집도 기부했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아라. 동수는 천천히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저도 권리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만 만식님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 있잖아. 그게 네 효심 값이야.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희를 뭐로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저는 미영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미영 씨, 설날 밤 기억나요? 미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복도에 버려진 내 모습. 손에 숟가락 하나 들고 쫓겨난 할아버지. 그게 나였어. 미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미리 정리한다고요. 저는 사돈을 보며 물었어요. 그래요. 그럼 사돈은 사돈 재산을 미영이한테 다 주셨어요? 사돈의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다 녹음했어. 동수 전화, 미영 전화, 사돈 전화. 전부.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또 집이 탐나서 그런 거지. 동수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다 맞는 말이야. 설날 밤, 그럼 나가세요. 당장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죄송해요라고? 5년 만에 처음 보내는 과일 세트가 효심이니? 그게 아들이 할 짓이냐?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평생 동수, 너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건 설날 밤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어. 동수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위해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변호사를 받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내가 냈어. 천천히들 드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동수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변호사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정식 집을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강북집은 재단에 기부했고 젊은 부부들을 위한 쉼터가 됐습니다.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 40평, 현금으로 27억. 가구도 새로 샀어요. TV, 소파, 침대, 전부 최고급.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아직 건강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자.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영 수업, 서예 수업,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 배식,
독거 놓인 방문. 행복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치사세,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15살. 할아버지, 준영아, 아빠가 보내셨어요. 편지 전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수의 글씨.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동수. 읽고 눈물이 났어요. 준영아, 네, 할아버지. 아빠한테 전해라.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망칩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날 버린 자식과 며느리를 외면하며 사는 게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